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연을 자주 듣는 45세 남성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수라고 하고 아내 민정이와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자영업을 하고 있고 아내는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죠. 평범한 중년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네요. 작년 광복절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저는 거실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죠. 태극기를 개양하는 행사 소식이 나오고 있었는데 문득 오늘은 특별한 하루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정이는 부엌에서 토스트를 굽고 있었는데 뒤에서 보는 모습이 참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평범한 광복절 아침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여보, 오늘 광복절이니까 태극기 달고 행사도 보고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한우 먹으러 가자. 저는 평소처럼 하루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기념일만큼은 꼭 함께 보내자고 약속했던 우리였거든요. 광복절 같은 날에는 더욱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날들을 함께 보내왔는데 올해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정이도 평소에는 이런 제안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민정이의 대답이 완전히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늘은 회원님이 급하게 개인 수업 부탁하셨어. 못 나갈 것 같아. 민정이는 토스트를 뒤집으며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쉬워하면서도 그럼 내일은 어때? 하며 대안을 제시하곤 했는데 그날은 그냥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마치 이미 다른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목소리 톤도 평소보다 약간 높았어요. 광복절인데 수업이 있나? 회원들도 다 쉬는 날 아닌가?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그러게요. 저도 좀 그렇긴 한데 회원님이 다음 주부터 출장 가신다고 꼭 오늘 하고 싶다고 하셔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민정이의 표정이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평소에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얘기하는데 그날은 자꾸 시선을 피하면서 토스트에만 집중하더라고요. 손동작도 평소보다 바빠 보였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민정이의 차림새였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요가복이나 편한 잠옷차림으로 지내던 그녀가 그날따라 일찍부터 속옷까지 제대로 갖춰 입고 있었거든요. 화장실 세면대 위에는 평소 쓰지 않던 진한색 립스틱이 놓여 있었고 침실 드레스룸 안쪽에는 하늘색 원피스와 하이힐이 미리 깔끔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요가복이 아니라 완전히 외출복이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신경 써서 고른 것 같은 옷들이었습니다. 오늘 뭔가 특별한 수업이야? 옷도 미리 준비해놨네. 저는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어요. 아니야. 그냥 평소처럼 요가 수업이야. 근데 새로 오신 분이라 좀 신경 써서 준비하려고라고 민정이가 대답했는데 그 말도 뭔가 억지스러웠습니다. 15년 동안 요가 강사로 일하면서 새 회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차려입은 적은 없었거든요. 보통은 집에서 요가복 입고 나가서 그대로 수업하곤 했는데 말이에요. 민정이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그녀의 핸드백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평소 요가 수업 갈 때는 간단한 크로스백에 물병, 수건, 간단한 화장품만 넣고 다니는데 그날은 좀 더 큰 토트백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가방 안에는 고급 향수, 평소보다 훨씬 많은 화장품, 그리고 평소 신지 않던 하이힐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심지어 새로 산 것 같은 고급 립밤과 핸드크림, 그리고 제가 본 적 없는 브랜드의 향수도 있었어요. 요가 수업하러 가는데 웬 하이힐이지? 그리고 이 향수는 언제 샀지?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섣불리 추궁해서 괜한 오해라도 낳고 싶지 않았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 이상한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민정이는 샤워를 평소보다 오래 했습니다. 보통 10분 정도면 끝나는데 그날은 거의 30분 가까이 샤워실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와서는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하게 말이죠. 파운데이션부터 꼼꼼히 바르고 컨실러로 잡티까지 완벽하게 가렸습니다. 아이라이너도 또렷하게 그었고 아이섀도우도 평소 안 하던 걸 발랐어요. 립스틱도 평소 쓰던 은은한 핑크색이 아니라 선명한 빨간색으로 발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보였죠. 머리도 평소 간단히 묶던 것과 달리 웨이브를 살려서 예쁘게 손질했습니다. 드라이어질도 평소보다 훨씬 오래 했고 헤어 에센스까지 발라가며 신경을 썼어요. 거울 앞에서 이 각도 저 각도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도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오늘 회원이 누구야? 이름이 뭐야? 저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새로 등록한 분이야. 이름은? 김 여사님이고 살 빼려고 급하게 개인 수업 신청하셨어. 민정이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처럼 말이죠.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자꾸 거울만 쳐다보더라고요. 손으로는 계속 머리를 만지작거리면서 말이에요. 몇 시부터 수업이야? 보통 개인 수업은 1시간 정도인데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개인 수업이라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식사도 함께 할 수도 있고라고 민정이가 대답했는데 이것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통 요가 개인 수업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인데 오후까지 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회원과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어디서 수업해? 요가원이야? 요가원에서 하지. 어디서 하겠어라고 민정이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물어봐서 귀찮았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 반응 자체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질문에 자연스럽게 대답하곤 했거든요. 오히려 회원들 얘기를 재미있게 해주곤 했는데 그날은 최대한 짧게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민정이는 화장을 마치고 나서 드레스룸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나온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이상하다고 확신했어요. 요가복이 아니라 완전히 데이트복이었거든요. 원피스도 몸에 딱 맞는 스타일이라 몸매가 드러나 보였고 목선도 약간 파인 디자인이었습니다. 소재도 고급스러운 것 같았고 색깔도 민정이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컬러였어요. 요가 수업인데 원피스를 입고 가. 움직이기 불편하지 않아? 제가 물어보니까 수업 전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요가원 가서 갈아입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변명이 나왔어요. 하지만 민정이는 평소 요가원에 갈아입을 옷을 가져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집에서 요가복을 입고 나갔거든요. 요가원에 개인 라커도 없는데 어디서 갈아입는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구두도 최근에 새로 산 것 같았습니다. 박스도 아직 침실 한 구석에 있더라고요. 구두를 신으면서도 거울을 보며 전체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민정이의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저녁에 봐. 민정이는 마지막으로 현관 거울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웠어요. 하이힐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뭔가 긴장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심해서 다녀와 몸 조심하고라고 말하니까 응, 알았어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나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마지막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럼 저녁엔 내가 가게 마치고 들를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하루로 만들자. 제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는데 민정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오늘은 늦을 것 같아. 내일 하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민정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어요. 옷차림, 화장, 향수, 심지어 말투와 행동까지. 뭔가 중요한 일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민정이가 집을 나선 후 저는 바로 거실 창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출근 준비를 했겠지만 그날은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민정이가 어떻게 나가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창문 너머로 골목길이 한눈에 보이는 우리 집의 구조가 그날만큼은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민정이는 평소보다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어요. 7cm 하이힐을 신고 걸어가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민정이가 이렇게 높은 구두를 신고 나가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결혼식이나 특별한 모임이 아닌 이상 편한 운동화나 낮은 구두만 신곤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정이가 골목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 검은색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세단인데 상당히 비싸 보이는 차였습니다. 민정이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그 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탔어요. 마치 이미 약속된 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가원까지는 버스로 15분 거리인데 왜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가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를요.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남자인 것은 확실했어요. 체격이 꽤 건장해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 느끼는 배신감 같은 것이었어요. 민정이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거든요. 요가 수업을 간다면서 왜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가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제 차 열쇠를 챙겨서 그들을 따라가 볼까 생각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 차는 벌써 시야에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섣불리 따라갔다가 오해였다면 민정이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정말 요가 수업이 맞고 그 남자는 단순히 민정이를 태워주는 지인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회원의 남편이 아내를 데려다 주면서 민정이까지 같이 태워주는 건일 수도 있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민정이의 그 특별한 차림새, 평소와 다른 행동, 그리고 지금 목격한 의문의 차량.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뭔가 석연치 않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먼저 민정이가 정말 요가원에 갔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쯤 되면 요가원에 전화를 걸어서 민정이가 수업 중인지 물어볼 계획이었어요. 그전까지는 평소처럼 일을 하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일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오전 11시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해? 제가 물어보니까 민정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수업 준비하고 있어. 회원분이 조금 늦는다고 하셔서라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야? 소리가 좀 이상한데.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요가원이야. 에어컨 소리 때문에 그런가 봐라고 대답했는데 뒤에서 들리는 소음이 요가원 같지 않았어요. 차 소리나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마치 번화가나 호텔 로비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수업 잘 되길 바라.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까? 저는 일부러 다정하게 말했어요. 고마워. 근데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저녁 준비 안 해도 되라고 민정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회원분이 오셨어.
나중에 전화할게라며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민정이의 목소리도 그렇고 뒤에서 들리는 소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상했어요. 정말 요가원에 있다면 왜 그렇게 급하게 전화를 끊는 걸까요? 평소에는 제가 전화하면 반가워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민정이가 다니는 요가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민정 강사님 계신가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장님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 민정 선생님은 오늘 휴무세요. 어제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 연락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정이가 저에게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요가 수업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혹시 언제부터 휴무 신청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일주일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라고 원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즉, 민정이는 이미 계획된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민정이가 저에게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작은 거짓말이야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아침부터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로 저를 속인 거니까요. 그럼 민정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검은색 외제차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머릿속에 온갖 상상이 떠올랐지만 차마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설마 민정이가 다른 남자와... 아니, 그럴 리 없어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봐도 상황이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새 옷, 진한 화장, 고급 향수, 그리고 의문의 남자 차량.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추측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2시쯤 저는 다시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보, 수업 어때? 힘들지 않아? 응, 괜찮아. 회원분이 열심히 하셔서 보람 있어라고 민정이가 대답했는데 여전히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어떤 분이야? 나이가 어떻게 돼? 제가 물어보니까 40대 초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 아이 둘 키우는 주부시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누구야? 라고 묻는 듯한 목소리였는데 민정이는 급하게 잠깐만요라고 말하더니 전화를 잠시 끊었어요. 다시 전화를 받은 민정이는 미안, 회원분이 물어보실 게 있으셔서라고 변명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거기에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민정이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어요. 40대 주부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오늘 몇 시에 끝나? 글쎄, 좀 늦을 것 같아. 6시나 7시쯤? 저녁은 알아서 해결해줘라고 민정이가 대답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혼자 저녁을 먹는다고 하면 미안해하거나 걱정해줬을 텐데 그날은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직접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민정이가 정말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겠어요. 저는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민정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일단 요가원부터 가볼 생각이었어요. 혹시 원장님이 착각하셨거나 민정이가 갑자기 출근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요가원에 가보니 정말 민정이는 없었어요. 다른 강사가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민정 선생님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제가 원장님께 물어보니까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셔서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요즘 좀 이상하긴 했어요. 자주 휴가 내시고 전화도 자주 받으시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정이가 요즘 들어서 자주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저는 왜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아마 일에 바빠서 민정이의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나 봅니다. 저는 그날 저녁까지 민정이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분명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남은 건 그 증거를 확실히 잡는 것뿐이었어요.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민정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정이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들어올까 궁금했거든요. 여보, 왔어? 민정이가 평소처럼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에 뭔가 피로함이 섞여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온 민정이를 보니까 아침에 나갈 때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도 많이 지워진 상태였어요. 특히 립스틱이 거의 다 지워져서 입술이 자연스러운 색깔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힘들었어? 오늘 수업이 길었나 보네. 저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좀 힘들었어. 회원분이 열심히 하셔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라고 민정이가 대답했는데 뭔가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수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곤 했는데 그날은 대충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한 것은 민정이 몸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아침에 뿌린 향수 냄새는 거의 사라지고 대신 다른 냄새가 났어요. 남자 향수 같은 냄새였는데 제가 평소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좀 더 무겁고 진한 냄새였어요. 마치 민정이가 다른 남자와 오랫동안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씻고 올게. 너무 피곤해. 민정이는 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욕실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제 옆에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곤 했는데 그날은 바로 씻으러 들어가더라고요. 마치 뭔가 씻어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민정이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그녀가 벗어둔 옷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늘색 원피스에서도 남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옷에 약간의 주름이 있었는데 단순히 앉아서 요가 수업을 진행했다면 생기기 어려운 종류의 주름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가까이 있으면서 생긴 주름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민정이의 핸드백 안에서 발견한 것들이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나 볼 수 있는 고급 냅킨이 들어있었고 제가 본 적 없는 브랜드의 초콜릿 포장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영수증 한 장이 있었는데 시내 고급 레스토랑에서 2인분 식사를 한 내역이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오후 1시경이었어요. 2인분 식사?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정이가 요가 수업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누군가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던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비싼 곳에서 말이죠. 영수증 금액을 보니까 15만 원이 넘었어요. 민정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물어봤습니다. 오늘 점심은 먹었어? 수업하느라 못 먹었을까봐 걱정했는데. 회원분이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먹자고 하셔서 같이 먹었어라고 민정이가 대답했어요. 어디서 먹었는데? 맛있었어? 제가 추궁하듯 물어보니까 그냥 분식집 같은 데서 김밥이랑 라면 먹었어. 별로 맛없었어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미 영수증을 받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 바로 들통났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민정이가 하루 종일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가 수업도 거짓말, 회원과의 만남도 거짓말, 점심 식사 장소도 거짓말. 도대체 진실은 뭘까요? 민정이가 정말 어디서 누구와 뭘 했던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따지지는 않았어요. 섣불리 추궁했다가 민정이가 더 교묘하게 숨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더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푹 쉬어. 저는 일부러 다정하게 말했어요. 민정이는 응, 고마워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마치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니면 들킬까봐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이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잘게라고 하면서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옆에 누우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날은 완전히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민정이가 잠든 후에 조심스럽게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메시지나 통화 기록은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이도 나름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완전히 삭제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휴지통에서 몇 개의 문자를 발견했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남편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상대방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나도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에는 더 특별한 곳에서 만나자. 당신 생각에 잠이 안 와. 곧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그 문자들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정이가 정말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였던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아예 저와 이혼하고 그 남자와 함께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문자는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다음 주 광복절에 특별한 곳에서 만나자. 당신을 완전히 해방시켜 줄게.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광복절, 바로 제가 민정이에게 함께 보내자고 했던 그날을 다른 남자와 보내겠다는 거였거든요. 더욱 화가 난 것은 해방시켜 줄게라는 표현이었어요. 마치 저와의 결혼 생활이 감옥 같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15년 동안 민정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녀에게는 그게 억압적인 삶이었다는 건가요? 저는 그 순간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철저하고 계획적인 복수 말이에요. 민정이와 그 남자가 저지른 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바보로 생각하고 속였다면 이제 누가 진짜 바보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민정이에게 어제 고생했어. 오늘은 푹 쉬어라고 말하고 출근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파악해야 했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일단 제가 직접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요즘은 개인도 충분히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개인적이고 민감한 문제였어요. 먼저 민정이의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외출하는지, 어떤 변명을 하는지, 집에 돌아올 때 어떤 상태인지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녀를 따라가서 실제로 어디서 누구와 만나는지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법적인 준비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혼 소송을 할 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해야 했거든요. 불륜의 증거, 재산 분할에 필요한 자료들, 그리고 위자료 청구를 위한 근거들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복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단순히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민정이와 그 남자 모두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철저하게 후회하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정이를 의심하기 시작한 이상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그 검은색 외제차의 정체부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멀리서 봤을 때 차량 번호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차종과 색깔 정도는 기억할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동네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부탁해서 광복절 당일 오전 시간대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지만
제가 그 골목에 사는 주민이고 차량 사고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협조해 주시더라고요. CCTV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경에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이 우리 골목 입구에 멈춰 서더니 민정이가 다가와서 조수석에 탔어요. 차량 번호판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그 차량 번호를 메모해두고 지인 중에 보험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차주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고 그냥 사고 상대방 차량이라서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둘러댔어요. 며칠 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 차의 소유자는 박상호라는 45세 남성이었습니다. 박상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다행히 그는 대형 제약회사의 서울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회사 홈페이지에 프로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CCTV에서 본 그 남자가 맞더라고요. 키도 크고 건장한 체격에 상당히 잘생긴 편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박상호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확인해보니 김미경이라는 아내와 대학생 아들이 있더라고요. 즉, 기혼남이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순간 박상호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도 가정이 있으면서 어떻게 남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걸까요? 박상호의 직장과 집 주소도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는 강남에 있는 제약회사 본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집은 분당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연봉도 상당할 것 같았어요. 아마 민정이에게는 저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더 조사해 본 결과 민정이와 박상호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대략 짐작할 수 있었어요. 민정이가 새로운 요가원으로 옮긴 게 6개월 전이었는데 그 시기와 맞물려서 행동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기 시작한 것도 그 시기였어요. 아마 박상호가 그 요가원 근처에서 일하거나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민정이와 만났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나 대화로 시작했겠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불륜 관계로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깊은 관계까지 발전한 상태인 것 같았어요. 저는 박상호의 회사 정보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가 다니는 제약회사는 상당히 보수적인 기업 문화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특히 임원급 직원들의 사생활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만약 불륜 사실이 알려진다면 박상호의 지위가 크게 흔들릴 것 같았어요. 민정이 쪽 상황도 파악해봤습니다. 그녀가 다니는 요가원은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곳이었는데 회원들 대부분이 동네 주부들이었어요. 만약 강사인 민정이의 불륜 사실이 알려진다면 요가원 운영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동네 주부들이 그런 일에 얼마나 민감한지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말이죠. 먼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현재까지는 정황상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았지만 법정에서 통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직접적인 불륜 장면이나 그들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민정이의 핸드폰을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들이 만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거나 촬영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민정이가 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오래 하고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회원이 체험 수업 받으러 온다며 요가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민정이의 패턴을 파악했기 때문에 속지 않았어요. 분명 또 박상호와 만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따라가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민정이가 집을 나선 후 저도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다행히 그들의 차를 찾을 수 있었어요. 시내 방향으로 향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들키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호텔이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낮 시간에 호텔이라니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요. 민정이와 박상호가 불륜 관계라는 것이 말이죠. 저는 건너편 카페에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났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렇게 친밀하게 행동하다니요. 저는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멀리서 찍은 거라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얼굴과 행동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어요. 그리고 호텔 이름과 시간도 명확히 기록해뒀습니다. 2시간 정도 후에 그들이 호텔에서 나왔을 때 저는 더욱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었어요. 민정이의 머리카락이 처음보다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도 많이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박상호는 민정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호텔에서 나온 후 근처 레스토랑으로 가서 식사를 했어요. 저는 계속 따라가면서 모든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손을 잡고 대화하는 모습, 박상호가 민정이에게 선물을 주는 모습까지 모든 것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겼어요. 오후 4시쯤 박상호가 민정이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분 후 민정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오늘 수업 어땠어?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응, 새로운 회원이라 좀 힘들었어 라고 민정이가 대답했는데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아직도 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제가 모든 증거를 다 잡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늘 촬영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날짜와 장소도 명확히 기록해뒀어요. 이제 변호사를 만나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준비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분을 소개받아서 만났는데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시더니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호텔 출입 영상이나 객실에서의 직접적인 증거, 그리고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 녹음 등이 있으면 더 좋겠네요 라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그런 증거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먼저 민정이의 핸드폰에서 삭제된 메시지들을 복구해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를 통해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민정이가 잠든 사이에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조작해서 백업 데이터에 접근해봤습니다. 그 결과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민정이와 박상호가 주고받은 수백 개의 메시지들이 복구되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노골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만남을 약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과 함께 저와 박상호의 아내를 비하하는 내용들까지 있었어요. 우리 남편은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야.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라는 민정이의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라니요. 그리고 남편이랑은 이제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도 싫어. 빨리 이혼하고 당신이랑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라는 메시지도 있었어요. 박상호에게서 온 메시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아내는 너만큼 예쁘지 않아. 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우리 같이 새로운 곳에서 살면 어떨까?
조만간 모든 걸 정리하고 너랑 함께하고 싶어라는 내용들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저와 박상호의 아내를 조롱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이렇게 쉽게 속일 수 있을 줄 몰랐어.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좀 더 조심해야겠어라는 식으로 우리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감정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냉정하고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바보 취급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박상호의 아내인 김미경 씨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SNS를 통해 확인해보니 평범한 주부였는데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가족 사진들을 자주 올리고 박상호에 대한 자랑스러운 글들도 많이 써놨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라는 글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미경 씨도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분에게도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함께 피해자인데 계속 속고 살게 둘 수는 없잖아요. 며칠 후, 저는 우연을 가장해서 김미경 씨를 만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박상호가 다니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점심시간에 기다리고 있었더니 정말 김미경 씨가 나타나더라고요. 아마 남편과 점심 약속이 있었나 봅니다. 혹시 박상호 씨 부인이신가요? 저는 같은 동네 사는 태수라고 합니다라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렸어요. 김미경 씨는 안녕하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남편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소문이 자자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김미경 씨는 감사해요. 저희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라고 웃으며 대답하셨는데 그 순간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순수한 분이 남편의 배신을 당하고 있다니요. 요즘 남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세상이 복잡해져서 조심해야 할 일이 많아요라고 의미심장하게 말씀드렸는데 김미경 씨는 우리 남편은 그런 거 안 해요. 너무 성실한 사람이라서요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바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갑작스러우면 받아들이기 힘드실 것 같아서 일단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어요. 대신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라며 제 명함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계속 증거를 수집했어요. 민정이와 박상호가 만나는 패턴을 파악해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그들의 행동을 촬영했습니다. 호텔 출입하는 장면, 친밀한 스킨십을 하는 장면, 함께 식사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특히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은 그들이 호텔 객실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진 채로 나오는 민정이와 셔츠 단추를 잘못 끼운 박상호의 모습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할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 민정이 가방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넣어두기도 했어요. 며칠 후 녹음 파일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들킬 뻔했어. 어제 늦게 들어갔더니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라는 민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해야겠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는 박상호의 대답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대화는 이거였어요. 언제쯤 이혼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재산 정리하고 아이 문제도 해결하면 바로 할게. 그때까지만 참아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계획적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증거들을 확보하고 나서 저는 변호사와 다시 상담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100% 승소할 수 있고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변호사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정 씨뿐만 아니라 박상호 씨에게도 상간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직장과 가족에게도 사실을 알릴 수 있고요 라고 변호사가 조언해 주셨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민정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혹시 그녀가 스스로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빈다면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민정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대화 좀 할까? 민정이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야? 요즘 우리 사이가 좀 어색한 것 같아. 혹시 나한테 할 말 없어? 라고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이때 민정이가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정말 마지막으로 용서해볼 생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정이의 반응은 예상한 대로였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괜찮은데? 아, 내가 요즘 일이 바빠서 너한테 신경을 못 써줘서 그런가? 라며 여전히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정말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지금이라도 말하면 이해할 수 있어라고 저는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민정이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을 완전히 굳혔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고집하는 민정이에게 더 이상 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변호사와 함께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오늘 민정이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법적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이 거실 식탁 위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침 8시, 변호사 선생님이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호텔 출입 사진, 친밀한 스킨십 장면, 메시지 캡처들,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법정에서 제출할 증거 자료처럼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평소처럼 잠옷차림으로 부엌에서 나왔다가 변호사를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앉아.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 말이 있어. 민정이는 다리에 힘이 빠진 듯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민정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은 제 변호사님이야. 저는 변호사를 소개하며 본격적인 폭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보여줄 것들을 잘 봐.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든 게 여기 다 있어. 저는 첫 번째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광복절날 민정이가 박상호의 차에 타는 장면이었어요. 시간과 장소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이미 모든 게 들통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호텔 앞에서 찍은 거야. 저는 두 번째 사진을 올렸어요. 민정이와 박상호가 팔짱을 끼고 고급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2시간 후에 나오는 장면이고, 세 번째 사진에는 머리가 흐트러지고 화장이 지워진 채로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진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민정이의 얼굴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박상호와 키스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봤을 때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입을 가리고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내가 그 남자랑 주고받은 문자야. 저는 메시지 캡처들도 하나씩 보여줬어요. 남편은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야. 빨리 이혼하고 당신이랑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우리 바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같은 내용들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그 문자들을 보더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한 번만 용서해줘. 눈물을 쏟아내며 제 다리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감동받지 않았어요. 용서?
15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배신해놓고 용서를 바라. 저는 민정이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번이 아니야. 몇 달째 계속된 일이잖아.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신이었어. 진짜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는 안 만날게. 제발 한 번만. 민정이는 계속 빌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변조사 선생님이 이혼 소송 서류를 꺼내더니 민정이 앞에 놓았습니다. 이미 늦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야. 그리고 박상호에게도 상간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고. 변호사 선생님이 모든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승소는 확실합니다라고 덧붙였어요. 민정이는 서류를 보더니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정말로 이혼하려는 거야? 우리 15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한 건 너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15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더 배신감이 큰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때 변호사 선생님이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상간자인 박상호 씨에게도 이미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회사와 가족에게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민정이는 그 말을 듣더니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박상호 씨 가족한테도 알렸다고?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직도 박상호를 걱정하는 민정이를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너희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당연한 결과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 민정이는 한동안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그렇게 나쁜 여자였나? 1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이렇게 매정하게 굴어? 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실수? 저는 비웃었어요. 몇 달 동안 계획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나를 속이고 심지어 나를 조롱하기까지 했으면서 한 번 실수라고? 저는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 캡처를 다시 보여줬어요. 우리 바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라는 문자를 보여주니까 민정이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이게 한 번 실수야? 이게 15년 동안 성실하게 산 사람이 할 행동이야? 저는 계속 추궁했습니다. 민정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어.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기회는 이미 줬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할 기회를 줬을 때 끝까지 거짓말했잖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변조사 선생님도 모든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정이는 결국 포기하고 친정집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짐 정리하고 나갈게. 하지만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마지막까지 저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저만 탓하고 있었어요. 후회하는 건 너야.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1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을 배신한 걸 평생 후회하며 살아. 민정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짐을 싸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1시간 후 민정이는 큰 가방 2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 선생님은 이제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승소는 확실하고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끝까지 원칙대로 진행해 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상호에게도 소송 서류가 전달되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박상호도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사내 조사에 들어갔고
아내인 김미경 씨도 충격을 받고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혼자 집에 앉아 있으니 정말 조용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었는데 외롭기보다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는 사람과 함께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그날 밤 저는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며 정리를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진실을 밝혀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계속 모르고 살았다면 평생 바보처럼 속고 살았을 테니까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변 반응도 격렬했습니다. 먼저 민정이의 친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정이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위야, 민정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라며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동네에도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평소 모범 부부로 알려졌던 저희의 이혼 소식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왜 갑자기? 라는 반응이었지만 민정이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동정하고 민정이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민정이가 일하던 요가원에서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요가원 원장은 민정이를 즉시 해고했고 회원들도 하나둘씩 등록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강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배울 수 없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결국 요가원도 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어요. 민정이는 친정집에서 지내면서도 몇 번씩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말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어.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게.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 그때 진실을 말할 기회가 있었잖아. 박상호 쪽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그가 다니는 제약회사에서는 임원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기업 문화를 자랑하던 회사였기 때문에 임원의 불륜 사실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대응했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미지 손상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김미경 씨와는 몇 번 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도 저처럼 완전히 속고 있었던 피해자였거든요.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15년 동안 성실한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김미경 씨도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상호의 대학생 아들이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고 집을 나갔다는 소식이었어요. 김미경 씨가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 존경했는데 이 일을 알고 나서는 아예 말도 안 하고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어요 라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가족 전체가 산산조각 난 거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박상호가 직접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만날 생각이 없었지만 변호사의 조언으로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박상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장도 구겨져 있었고 면도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해서 뭐가 달라져요? 저는 냉정하게 물어봤어요. 이미 모든 게 망가졌는데. 제 15년 결혼 생활을 망쳐놓고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박상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대답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럼 왜 했어요? 본인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따져 물었어요. 박상호는 한동안 대답을 못하다가 욕심을 부렸어요.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잃고 나니까 정말 후회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됐고 아내는 이혼 소송을 걸었고 아들은 집을 나갔어요. 이제 정말 살 이유가 없어요.
박상고는 완전히 절망에 빠진 상태였어요. 합의금을 드릴 테니까 소송을 취하해 주실 수 없나요? 라고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원칙의 문제예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박상호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며 절망적으로 물어봤지만 저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세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로도 박상호는 몇 번 더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더 이상 만나주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로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민정이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요가원에서 해고된 후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이미 소문이 퍼져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고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민정이 때문에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하셨다더라고요. 어느 날 민정이의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태수야, 민정이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해서 걱정이야. 하지만 저는 그 친구한테 전해줘. 후회는 혼자서 하라고.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 거니까 연락하지 말라고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저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혼이 확정되면 이 집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생각이었습니다. 15년 동안의 기억들이 담긴 이곳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업도 확장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소송은 제가 예상한 대로 진행되었어요. 증거가 워낙 확실했기 때문에 민정이와 박상호 측에서도 별다른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명확한 사건은 처음 봅니다. 100% 승소할 것 같고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편으로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봤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줬어요. 태수 씨가 옳은 일을 했어요. 저런 배신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되죠.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나쁜 여자네요. 박상호도 자기 가정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그런 지지 덕분에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민정이와 박상호 모두 완전히 몰락한 상태가 되었어요. 민정이는 다른 지역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박상호는 실업 상태로 김미경 씨와의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 둘 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된 상태였어요. 저는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묘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물론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쉽기도 했지만 배신당한 억울함이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끝까지 원칙을 지키고 잘못한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저의 완승이었어요. 이혼은 민정이의 책임으로 인정되었고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상호에게는 상간자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판결이 났어요.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그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보는 순간 저는 정말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모두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법정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제가 옳았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니까요. 판사님도 피고들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으며 15년 결혼 생활을 파탄시킨 중대한 과실이라고 명시해 주셨어요. 민정이는 판결 후에도 몇 번 연락을 시도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할 말이 있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정리된 상태였어요.
박상호는 항소를 포기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더 이상 법정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후 재취업도 쉽지 않은 상태였고 김미경 씨와의 이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느라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상태였어요. 그의 몰락을 보면서 저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15년 동안 살았던 집을 정리하면서 많은 추억들이 떠올랐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사한 집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신도시였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평온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인테리어 사업도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실력과 성실함으로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어요. 혼자 살면서 생활비도 많이 줄었고 위자료로 받은 돈도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몇 달 후 우연히 김미경 씨를 만났어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마주쳤는데 많이 야위신 모습이었습니다. 태수 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미경 씨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셨어요. 김미경 씨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박상호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혼 확정되고 나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일자리도 못 구하고 있고 아들도 아직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고시원에서 산다고 들었어요. 한때 고소득 임원이었던 사람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김미경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그런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처음에는 충격이 컸지만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취업도 했고 아들과도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김미경 씨의 말을 듣고 보니 저도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배신당한 아픔은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는 사람과 함께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의심하며 살 필요도 없고 속고 있다는 굴욕감도 느끼지 않아도 됐어요. 그해 광복절이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새집 대문에 태극기를 달았어요. 작년 이맘때 민정이가 박상호와 해방을 만끽하고 있을 때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은 저였습니다. 모든 거짓과 배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죠. 그날 저녁 저는 혼자서 맥주 한 잔을 하며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배신감, 분노, 허탈감이 교차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용서했다면 평생 의심하며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민정이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저만 원망했거든요.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옳은 일을 했고 원칙을 지켰고 잘못한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제 선택을 지지해줬고 법정에서도 제가 옳다는 것이 인정받았어요. 새로운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가끔 결혼 안 하세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우연히 민정이의 근황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공통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민정이는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가 강사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서 생계 유지가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곧 그것도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민정이가 박상호를 선택했을 때 이런 결과까지 각오했어야 했어요. 1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하고 새로운 사랑을 택한 대가였죠.
최근에는 소개팅 제의도 몇 번 받았어요. 나이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성실한 성격이라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새로운 만남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요. 무엇보다 지금의 자유로움이 너무 좋거든요.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오직 제 의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서두르지는 않을 거예요. 광복절 저녁 태극기를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날은 내 해방의 날이었지만 나한텐 완전한 자유의 날이었어. 정말로 그랬습니다. 거짓말과 배신으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자유를 얻은 건 저였어요. 민정이는 순간의 달콤함을 택했지만 저는 평생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고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며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당당할 수 있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 것은 아쉽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저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계획이에요. 이번 사연은 45세 인테리어 자영업자인 제가 15년 결혼 생활 중 아내의 불륜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복수한 이야기입니다. 광복절에 요가 수업이 있다고 거짓말한 아내를 추적해보니 제약회사 지점장과 호텔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저는 몇 달간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상간자의 회사와 가족에게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며 위자료를 받았고 두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완전히 몰락했어요. 1년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과 배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하시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원칙을 지키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